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대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정비 지수제도 폐지가 핵심인데요.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사실상 뉴타운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서울시는 공급난 해소와 함께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뉴타운 재시동 1호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완화 방안 그리고 부동산 세제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부동산학회 회장이신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개발 활성화 위해서 6가지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우선 6가지 규제 완화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오세훈 시장이 그 6가지 방안들을 발표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게 되면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주거 정비 지수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네, 뭔가요, 그게?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요건들을 좀 완화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연면적이라든지 30년 이상 건축물이 약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기준들을 좀 완화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들을 많이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0년, 20년 걸리는 기간들을 좀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개입을 해서 공공기획을 해서 공공에서 좀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사업 기간을 좀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좀 제고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수를 좀 완화해서 사업성을 좀 높여주는데 초점을 맞춰서 민간의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어떤 비록 재개발 아직 재건축은 제대로 발표는 안 됐지만 재개발은 종합적으로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가 핵심이다. 근데 이 주거정비 지수제를 박원순 시장 때 도입이 됐잖아요. 이게 재개발을 가로막는 대못이었습니까? 이렇게 보셔야겠죠. 우리가 뉴타운, 이명박 뉴타운 때부터 이제 정리를 해야지 이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시절에 이제 여러 지역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잘 된 곳도 있지만 이제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주민 동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사업이 지지부진하죠. 주민 동의가 1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주민 중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달라. 계속 이렇게 시간만 가니까 7년, 8년, 막 10년을 가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어차피 동의를 안 될 거니까 반대하는 주민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주거환경 정비 지수 기본에서 이제 주민 동의율이 80%가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25%가 역으로 계산하면 결국 8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걸 던진 거예요. 그럼 25%가 반대를 하면 주민 동의를 못 맞춰서 재개발 사업을 못 하니까 그럼 풀어주겠다.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받아오면 풀어주겠다는 게 이제 일몰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주고서 받은 지역에 대해서만 이제 풀어줬죠. 풀어주고 나서 이제 주거환경 정비지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개발 그러면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림을 갖다 다시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나올 때 주거환경 정비지수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나온 것이고 그 내용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보니까 기본 점수를 70점을 넘어야만 일단 구역 지정 대상이 돼요. 70점을 넘어야만. 네, 여러 뭐 노후도 뭐 호수 밀도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보거든요. 5가지, 6가지를 보는데 그게 잘 넘질 못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맥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가 돼야 구역 지정이 돼야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66.6%를 받았던 거를 80%까지 다시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그 과정이 사전에 좀 막히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실제로 한 5년 동안 인가된 적이 없습니다. 재개발 물량. 재개발 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는 그 주민들이 다세대 빌라 신축을 많이 지었어요. 짓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요인을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정비 지수만 갖고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거는 잘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거환경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 동의가 80%가 된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사전에 공공에서 환경 정비 지수라는 걸 딱 정해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시 섞어서 이번에 푸신 것 같은데 푼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 지금 뭐 316곳을 풀었는데 그중에 170곳이 노후도가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규제하다 보니까 신규 주택 빌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약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하고 또 그 대신에 이제 또 집값이 또 흔들릴까봐 권리산정 기준일도 권리사정 기준일 고시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그건 무슨 뜻입니까? 권리산정 기준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투기 세력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보통 관리 처분 전까지 이 거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아예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를 하는 시점부터 그 투기 거래를 막겠다고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번 조치로 투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가. 권리산정 기준이 뭐냐면 공공기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공기획을 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으니까 권리산정 기준을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정해줍니다. 날짜를 딱 박아줍니다. 그러면 자 오늘의 권리산정 기준인데 지금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합도 설립하고 하세요. 공공에서 도와줄 때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권리산정 기준일로 바꾸겠다고 지금 던졌어요. 5번째 부분.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결론은 그거죠. 할 수 있는 지역은 할 수 있게 공공에서 적극 밀어주겠다. 좋은 정책입니다. 제가 봐도. 다만 이제 첨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가 뭐냐면 동시에 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나 많이 하게 네, 되면. 동시에 또 뉴타운처럼 전체적인 지역에서 동시에 하게 되면 이게 멸실주택이 많아지면 집이 모자라지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동안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해왔던 순환 재개발, 그러니까 입주 물량과 멸실 물량의 어떤 조화를 맞춰서 한다라면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이 던진 정책은 좀 재개발적이 지금 침체된 거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밀도 개발 지역하고 이 충돌이 되는 부분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좀 잘 구분을 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할 건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만약에 해제 지역 아까 316곳 중에서 170여 170곳이 지금 곳이 노후도가 심각하죠. 예. 노후도가 심각해서 이제 재개발 법적 요건을 이제 충족시키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정비 지수를 폐지하면 바로 적용이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번 오세훈 시장의 발표로 조금 이렇게 재개발이 굉장히 막 늘어날 가능성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좀 순차적으로 해야만 될 어떤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문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재개발 지역들의 지정 기준들을 완화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가 사실 재개발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혼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러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춰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이 안정되겠다라는 계획들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공급 계획들을 수립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추진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 투기 억제를 위해서 이제 조합원의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들을 좀 앞당기자.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막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투기 억제 방안들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제도라는 것은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항상 단점이 있습니다. 투기 세력들을 못 들어오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거기에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위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되고 난 이후에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 중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제 분담금을 납부할 금액들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곳에 주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좀 일찍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다 보게 되면
싼 가격에 또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또 투자 세력들이 들어와서 투자 수익을 또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들을 좀 발표해야만 좀 더 실효성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들은 이게 전면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한 교수님이 얘기한 순차적인 재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에 지금 임기가 지금 1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재개발 재건축 어떤 계획들을 보게 되면 10년의 계획이에요, 10년의 계획. 근데 이건 제도가 바뀌면 네. 바뀐 제도는 뭐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또 바뀔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제 제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이제 집권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각 정부의 정체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나중에 또 이제 변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 때 뉴타운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우리가 장밋빛 계획들을 강북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집권을 하면서 우리가 보전 중심의 재개발, 주민 중심의 재개발 이런 쪽을 이제 부르짖다 보니까 또 전면적으로 재개발이 중단되어서 이런 공급 부족의 문제들이 사실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권에 따라서 전 정권의 정책들을 어느 정도 좀 영속성을 갖고 좀 집행을 해주게 되면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교수는 이번 대책 중에서 보니까 이 네. 주민 동의율을 사전에는 조금 좀 까다롭게 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했다. 사전에 동의율을 10%에서 30%로 올렸다는데 이게 그건 굉장히 사전에 좀 어려운 예, 제도입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일반 분들이 들으실 때는 네. 일단 구역 지정 제한을 구역 지정이 돼야 그다음 사업이 가는데요. 구역 지정을 이제 기존에는 10%의 주민만 동의를 해도 해줬습니다. 네. 추진위원회가 발생하고 그 부분을 일단 함부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가 해가지고 막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잘 안 된 것처럼 여러 군데가 안 됐잖아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 최소한 그래도 30%가 동의가 된 걸 가지고 시작을 해라. 출발을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 주민의 동의를 많이 얻어서 출발해라 출발 그런 얘기죠. 자체가 좀 어떤 설득력을 갖고 해라 이 뜻이고요. 근데 결론은 뒤에 가면은 이제 동의율 80%는 결국은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도 섬세하게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죠. 시장 우선 시장이 막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면 이게 남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미리 고려해서 오선 시장도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만약에 들썩이면 이거 난리 나거든요. 집값 안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다시 뛰면은 오선 시장이 재선하기 힘들잖아요. 서울 시민이 지금 집값 올라서 불만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 세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지정을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지정 제한의 의미는 10% 보통 다른 지역은 고밀도 개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사 대책은 10%가 지정을 제한 요청을 하면 해줍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지역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주거환경주의도 폐지하고 그러면 여러 군데서 들어올까봐 미리 사전에 좀 심도 있게 선별해서 이제 지정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예.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7층 규제 완화가 지금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비구역에서 푼다는 건데 네. 이걸 7층으로 제한했던 이유는 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이제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들이 많이 사유화되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들이 개인들의 어떤 사유재산으로 이익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층으로 제한을 해서 사업성을 많이 이제 좀 완화해서 개발 이익을 적게 가져가도록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재개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성을 좀 더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사업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청수 규제를 좀 더 풀어서 완화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재개발 지역의 청수를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용적률의 인센티브나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게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용적률을 높여지게 되면 사실 도시의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주되 저는 개인적으로
건폐율을 좀 낮추어서 낮춘 건폐율을 반드시 이 공원 용지나 도로 용지로 확보를 해서 그거를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회화하는 측면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줘서는 아니 된다. 용적률을 최소한 뭐 10배까지 늘리더라도 건폐율을 당연히 줄여서 그 건폐율이 바닥 면적이 이제 남잖아요. 그죠? 바닥 면적이 남는 것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정책으로 변환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이제 서울시 전체의 어떤 공간 구조의 측면에서 좀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갖추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교수님, 이번에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면 이게 민간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있죠. 예. 공공 주도로 하는 정부와 충돌 또는 뭐 조율 같은 게 있을까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하고 이제 차별성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재개발 할 경우에는 발표한 것처럼 용적률을 좀 인센티브를 줘서 상향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하게 되면 용적률을 함부로 만질 수는 없거든요. 어떤 서울시장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인데 250% 정도까지 올리는 것밖에 안 되지만 지금 공공재개발, 정부에서 하는 형태가 공공재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종을 1종을 정도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0%에서 150%, 120% 많으면 좀 차이가 있죠. 그 차이인데 그 차이에 비해서 또 주민 입장에서는 민간 개발을 할 때는 순이익을 다 자기가 섭취할 수 있잖아요. 건설사가 가져가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공공재개발하고 이게 이제 싸움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겠죠. 주민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 거냐? 네, 공공재개발을 했을 때에 내 수익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개발에서 인센티브를 올려줬는데 용적률을 그 용적률의 수익의 50%만 취득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차별화가 약해지거든요. 수익적인 면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 혼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다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용적률은 못 올린다는 걸 던져주면 차별성이 있어서 공공재개발 원하는 쪽은 공공재개발로 가고 또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을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이게 묘하게 단추를 껴놓으셨어요, 시작을. 지금 이제 서울시 최대 상한선인 조례로 좀 50% 다운시켜 놨지만 그걸 한 50% 더 올리게 되면은 인센티브 줘가지고 차이가 많이 없어져요. 120% 올렸는데 그중에서 50%만 40%만 공공재개발은 소유주가 수익을 쉐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가 공공에 이제 기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제 서준정 교수님 말씀처럼 공공의 어떤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가미가 된다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사업성이 또 조금은 떨어지니까 차별성이 그런 부분을 오세훈 시장에서 발표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밑바닥을 좀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뭐 전문가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충분히 잘 검토해서 정부 정책과 조금 혼돈이 안 나는 선에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사실 시장에서는 뭐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조금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로 강북이 조금 중심이 되는 재개발 완화가 발표됐잖아요. 그럼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좀 뭐 기대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곧 이게 나오나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이제 이 주택 공급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을 제일 처음에 서울시장이 이제 에드벌룬을 딱 띄우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재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사는데 무리수가 없다라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진 사람들이 또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라는 거부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되는지 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곳. 상대적으로 주거 수준이 취약한 저층 주거지를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서울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문제를 이제 들고 나와서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나면 재건축 대상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주거 환경이
악화된 아파트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농물이 나온다든가 30년이 넘었다든가 또는 우리가 뭐 주차 시설이 이중 주차로 인해서 주차가 너무 어렵다든가 이런 이제 환경이 악화된 지역들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뭐 재선을 하거나 또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발 재건축도 어느 정도 방향들을 잡아서 재건축도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울시장이 좀 내놓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세훈 시장이 2025년까지 서울에서 24만 가구를 공급했다고 할 때는 재개발만이 아니라 재건축까지 함께 생각하고 24만 가구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네. 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완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특히 이제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금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보유세도 좀 무겁고 또 거래세도 무겁다, 상대적으로. 둘 다 너무나 무겁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우리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유세는 종부세 해당자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전체 OECD 평균 실효세율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한 6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 국민을 해가지고 수치를 계산하면 당연히 OECD부 중에는 좀 낮습니다. 낮고 거래세는 높습니다. 실제로 높기 때문에 거래세는 양도세도 포함이 되죠. 양도소득세도.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거의 뭐 세계 한 1위 수준에도 가깝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겠다. 이게 이제 선진국형이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두 개 다 지금 다 강화시기 때문에 조금 모양은 좀 안 납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이제 종부세에 대한 어떤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급하게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충격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에 빠져서 선거 실패 원인 이쪽에 두고 특위를 구성하셨는데 이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뭐 집권 여당의 지지층이나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상 보유세에 대해서 강화하는 거는 다 찬성을 하거든요. 유주택자 분들도 보유세를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만큼 이제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보유세가 공익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부세에서 이제 문제가 터져서 이 부분을 이제 손을 대다 보니 재산세 감면 완화 대상을 좀 더 올려달라. 단지 세금 좀 깎아달라는 얘기죠. 결국 국민 입장에서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국민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그걸 설득을 해서 어떤 OECD라는 데이터가 이제 기사들이 자꾸 편향적으로 나와요. 집권 여당 쪽은 너무 낮다 이렇게 나오고 또 시장 편향적인 데는 또 딱 한 사례만 가지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는 기준이 다르군요. 아니, 사례를 자기들 좋은 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청회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일단 보유세는 조금 낮고 거래세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6월 전에 발표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지금이 취합이 합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6월 1일 전이니까 6월 1일 전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월 말일이 그날 최악의 경우 발표할 것 같은데 그 발표 내용에 따라서 뭐 또 시끄럽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이 특별위원회가 뭐 세금 갖고 너무 저걸 하는데 일단 공급 대책 지금 오세훈 시장도 좋은 거 던지셨고 이사 대책도 좀 잘 가고 있고 또 후보지도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TV가 더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서주현 교수는 어떻습니까? 이 어느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 미국은 양도세가 집을 팔아서 5억 원 정도 차익을 내도 공제로 인해서 양도세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너무 높다. 세계 각국의 경우에 이제 그 보유세나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사실 뭐 부동산 조세를 갖고 이게 높다 낮다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게 되면 GDP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민 소득이라든지 국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높다 낮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각각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그 조세 관련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총 세액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부담하는 세액보다
세액이 양도 차익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간의 보유세가 네네 그렇죠. 보유 관련 세금들이 보유 관련세가 평균적으로 양도세 전체적으로 봤을 예, 때 그 양도 차익보다는 세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더 예, 많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든가 모든 것들을 포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OECD 국가에 비해서 조세 부담률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 부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주장은 다를 수가 있지만 왜냐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징벌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주택자들은 절대 악이다라는 이제 국민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누군가는 다주택자가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기능들이 다 이제 무시가 되고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이제 제약시하는 이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면 규정이 많아요. 감면 규정, 1가구 깎아주는 1주택자라든지 거. 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면하는 제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 우리가 이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또는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감면 규정들이 사실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이 조세 부담의 비율들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표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세 표준이 있었어요. 지금도 과세 표준이 있죠. 예. 네. 그런데 세금을 이제 실거래가에 맞춰서 공시지가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과세를 하기 위한 금액들이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평성만 주면 되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분을 던지니까 그 명분에 반대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로드맵을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만큼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갑자기 30%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물가 인상률을 초과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은 조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징벌적 과세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러한 세금들에 대한 국민 정서 눈높이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책들을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는 게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공시가 현재 9억 원이잖아요. 네.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냐 마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네. 올려야 된다는 주장인데 반론이 조금 더 많은 듯한데 이게 그게 어떤 논리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서울시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종부세 이제 과다하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먼저 설교수님 말씀하신 외국처럼 종부세 이런 세금들에 대해서 사정들이 있는 분들은 케어하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좀 부족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종부세 대상인데 연금 나오는 돈이 400이라 할지라도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면 500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구제 방안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매기다 보니까 그중에 선의 피해자분들이 소리가 과대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종부세 대상자분들은 지금 2.5% 3%인데 전 국민의 그럼 97%는 어떻게 했어요? 97%는 찬성합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그죠? 97% 중에서 6억 이하 분들은 재산세가 또 감면돼서 올해 내년 3년 동안은 도리어 예전보다 더 적게 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은 그거죠. 지금 막상 세금 보조세를 받아보면 전 국민의 60% 70%는 세금이 더 적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언론상에 노출되는 것은 종부세 대상 중에서 선의 피해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종부세 대상자가 갑자기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어나는 거죠. 2배 정도가 네. 되니까 갑자기 전 국민한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실수를 한 거죠.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급격하게 올리다 보고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으면 급히 한시적으로라도 올해는 그럼 공시가격을 너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의 어떤 국민 저항을 감안해서 그런 반으로 줄이겠다 했으면 이 사태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죠? 못했으니까 네. 9억 원에서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거죠. 그런 얘기가 역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드맵을 다시 짜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주택가격이 그럼 내려갔을 때 바로 적용할 것이냐 정부가.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케이스 바이스를 나열해 놓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 T가 연구를 해야지 그냥 지금 뭐 바로 뭐 즉시 대응하는 것처럼 토끼가 저가면 탁 하듯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 뭐 갑론을박도 많고 이게 또 뭐가 나와도 이거 말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완화했다 그러면 97% 국민이 화낸다고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율을 잘하려면 종부세 대상 중에서 안정적인 선, 뭐 이런 거를 좀 가이드를 잘 정해줬으면 로드맵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준비한 질문은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네. 시청자들이 하나 보내온 댓글을 좀 잠깐 읽어드린다면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전월세가 점점 사라집니다. 너무 다주택자 규제하는 것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런 시각도 있네요. 우리가 이제 그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자이다라는 플레임을 씌워서 지금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 누군가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 주택을 누군가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요자들은 그 집을 사서 본인이 한 가구가 두 집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를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공급으로 인해서 또 임차인들에게 이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주장들을 이제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해요, 일부. 그러면 못하게 하게 되면 시장에서 주택 자체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또 임차인들은 어느 정도 수요가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공급이 안 되는데 임차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의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우리가 이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조화를 이룬 정책들을 펴줘야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한문도 연세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